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산회계 1급 121회 이론 문제를 풀이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요. 자, 우리 기업의 재고자산의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은 6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개별법은요, 이 단가를 하나씩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구하다 보니까 이 방법을 선택하면 단가를 가장 정확하게 구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씩 일일이 하면 실무에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실무에는 잘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고가품에는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방법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가정을 하고 합니다. 가정. 그래서 첫 번째 가정이 선입선출법이 있어요. 선입선출법은 이렇게 재고가 8월 1일부터 8월 3일 날 이렇게 하나씩 들어왔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먼저 들어온 게 팔리고 그 다음에 들어온 게 팔리고 그 다음에 들어온 게 팔리고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먼저 들어온 순서대로 우리가 팔았다고 가정을 해서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이 선입선출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물량의 흐름과 일치한다라고 하시고요. 그런데 요거 반대가 역행, 거꾸로 팔리는 거지. 8월 3일께 먼저 팔리고 8월 2일께 팔리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후입선출법이에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 볼게요. 세 번째는 우리 기업에 지금 재고자산이 3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기업에서 물건을 2개만 팔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어요. 그러면 8월 1일과 8월 2일에 물건은 이미 팔려 나갔으니까 없죠. 그럼 기말에 남아있는 건 8월 3일 날에 있는 게 기말의 재고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3번의 특징이 뭐냐면 가장 최근에 매입한 재고자산이 기말 재고자산으로 남으려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단가를 결정해야 되냐면 선입선출법으로 하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후입선출법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업의 물가가 상승한다는 가정하에 우리 기업의 이익을 가장 가대하게 계상하는 우리가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을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가장 큰 게 선입선출법이에요. 그 다음이 이동평균법, 그 다음이 총평균법, 그 다음이 후입선출법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선입선출법을 우리가 사용하면 이익을 가대하게 계상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 두 문자 따서 시옷, 이응, 치읓, 히읗 이렇게 외웠었잖아요. 그쵸?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평균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동평균법의 특징. 매입을 할 때마다 평균 단가를 계산했다라는 거 기억하기로 했었고 그 다음에 소매재고법은 우리가 백화점이나 유통업에서 단가를 추정하는 방법이다라고 했었어요. 그쵸? 다른 말로 매출가격 환원법. 자, 그럼 요걸 기준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기말에 보유 중인 개별 재고자산별로 그렇지 하나씩 구입원가를 파악하여 기말 재고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래요. 장점은 이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래요. 그러면 가장 정확한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이 뭐 있었어요? 네, 그렇죠. 개별법이 있었죠. 개별법. 그리고 단점 나왔네요. 개별 재고자산의 종류와 수량이 많을 때, 그렇죠. 이러면 너무 복잡하다 이런 말이네요. 복잡해서 우리가 구입 단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게 개별법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2번은 다음 중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중 신뢰성과 관련이 없는 것은 했습니다. 먼저 질적 특성이란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속성인데 여기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2가지 속성,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있었어요. 목적 적합성은 정보가 있고 없음에 차이가 나는 속성이고요. 그 다음에 신뢰성은요, 믿을 수 있어야 되는 속성이죠. 그래서 목적 적합성의 하부 구조는 이렇게 3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두 문자로 따서 얘도 예, 피, 적 이렇게 암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신뢰성의 하부 구조는 이렇게 표, 검, 중 이거였는데 6개 다 외우면 어려우니까 우리가 신뢰성은 목적 적합성을 외워서 뺀 나머지가 신뢰성이다 이렇게 외우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특징 뭘 의미하는지는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은 서로 상충관계에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번 문제는 답이 신뢰성과 관련이 없는 거 물어본 거니까 신뢰성과 관련이 없는 건 적시성이 되겠죠. 적시성은 뭐와 관련이 있어요? 목적 적합성의 하부 구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기업에서 유가증권 하면 먼저 지분증권, 주식과 채권, 채무증권이 있죠.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분류를 4가지로 하는데
단기 시세 차익이 목적이면 단기 매매 증권. 장기간 이것을 보유할 목적이다 라고 하시면 매도 가능 증권. 아니다. 채권인데 이걸 만기 끝까지 보유할 거다. 이러면 만기 보유 증권. 타 회사를 지배할 목적이면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여기서 단기 시세 차익만 단기 투자 자산에 속합니다. 그래서 얘만 유동 자산이고 당좌 자산에 속합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투자 자산에 속한다라는 걸 일단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러한 유가증권을 사오는 과정에 부대 비용은 단기 매매 증권만 비용으로 인정하고요. 나머지는 모두 원가에 가산하셔야 돼요. 원가에 가산해라. 누구만 예외다? 단기 매매 증권만. 그리고 우리가 기말에 평가하는 게 단기 매매 증권이랑 매도 가능 증권이에요. 그래서 기말에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건 두 가지고 얘들은 평가를 안 한다는데, 자, 평가하는 걸 한번 볼게요. 자, 기말에 평가를 하면 단기 매매 증권은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손실, 매도 가능 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손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기중에 이제 어느 순간은 우리가 실현을 하겠죠. 네, 그래서 처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기업의 실현된 손익은 당연히 기업의 손익계산서인 당기손익으로 가야 됩니다. 영업의 비용으로. 그래서 실현된 거 두 개랑 문제는 이제 평가인데 얘는 아직 미실현된 거잖아요. 그럼 이 미실현된 건 어디로 가야 되냐라고 하면 여기서 차이점이 이거는 곧 실현될 거니까 어디로 분류해라? 이쪽으로 분류해라. 단기의 비용,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로 가라. 그러나 매도 가능 증권 평가손익은 아직 잠재적 손익이니까 손익계산서는 안 되고 기타 포괄 손익의 자본으로 분류해라 라는 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에 유가증권 취득원가는 매입가액에 취득 부대 비용을 포함하되, 맞죠? 단기 매매 증권만 예외로 단기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하면 된다. 맞았네요. 2번 매도 가능 증권은 공정가치로 기말에 평가를 하되, 그렇죠. 기말에 평가하는 건 매도 가능 증권하고 단기 매매 증권. 근데 매도 가능 증권에 시장성이 없대요. 이제 서로 사고팔고가 없어진 거예요.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없는 경우에는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단기매매 증권의 처분손익 이미 실현됐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손익계산서로 가야 되고요. 맞았고요. 매도 가능 증권의 처분손익. 이것도 실현된 거니까 기타 포괄이 아니라 기타 포괄은 평가가 일로 들어갑니다. 처분했으니까 이거는 손익계산서로 가야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서 해당 자산이나 부채 계정의 차감적 평가 항목, 그러니까 자산을 마이너스하거나 부채를 마이너스하는 항목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자산의 차감 계정, 대표적으로 우리가 채권, 받을 권리의 차감 계정이 뭐가 있었어요? 네, 대손 충당금이 있었죠. 그 다음에 유형자산의 대부분의 고정자산, 건물 하면 누계액이 있죠. 감가상각 누계액, 기계정치 누계액, 차감계정, 건물을 차감하는 계정. 그 다음에 상품 재고자산의 차감계정,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기억나시죠? 그래서 요거는 차감계정 맞고 차감계정 맞고 차감계정 맞는데 3번의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차감계정이 아니라 이 자체가 비유동 부채다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 자, 그럼 이제 4번으로 가볼까요? 4번 했고 5번.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이에요. 옳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 일단 무형자산이 이론 문제에 되게 잘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정리된 최소한 이 6가지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무형자산 하시면 일단 내용 연수는요. 20년 이내로 하셔야 돼. 그래서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리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이 외에는 절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첫 번째 내용 연수를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 잔존가치. 잔존가치는 원칙이 영원 없는 것으로 한다. 그러나 예외도 있다는 소리예요. 원칙이 있다라는 소리는. 그 다음에 3번에 감가상각 방법. 감가상각 방법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정액법, 정률법, 그 다음에 연수학계법, 생산량비례법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게 합리적인 방법이 없을 때, 이럴 때는 정액법으로 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여기 정률법이다 이러면 안 된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기억할 게 회계처리. 회계처리는 둘 다 허용합니다. 직접법과 간접법. 그러나
주로 뭐를 한다? 회계 처리를 직접 법으로 합니다. 그래서 대변에 무형자산을 바로 차감하시면 돼요. 회계 처리는 직접법이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자가창설 영업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상만 인정한다는 소리예요. 유상만.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단계와 무형자산은 개발 단계가 있는데 연구 단계일 때는 판관비로 회계 처리하는 거죠. 그리고 개발 단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유형자산의 요건을 충족했다. 이러시면 뭐로 하셔야 돼? 네, 무형자산인 개발비라고 회계 처리를 하시고 유형자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판매비와 관리비로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경상연구개발비, 경상개발비 이런 식으로 아셨죠? 자, 그러면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에 영업권은 자가창설 영업권, 그렇죠. 그 다음에 매수 영업권으로 구분하다. 맞고요. 그런데 일반 기업회계의 기준에서는 자가창설 영업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맞았고요. 정확하게. 연구비와 개발비는 단기 비용이다. 아니죠. 연구비는 비용이 맞는데 개발비는 단기 비용이 아니니까 우리가 자산의 인식 요건을 충족했냐 안 했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답은 2번이 되겠고요. 감가상각 기간은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법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뭐를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맞고요. 합리적인 감가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뭐로 한다? 정액법. 맞네요. 정액법.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번은 다음 중 자본의 분류 항목의 성격이 다른 것은 했었는데요. 자, 이거는 우리가 많이 했던 거. 자, 자본 중에서 우리가 자본 잉여금에 대한 것 같은데 지금 보시니까 자기주식 처분이익, 감자차익,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세 가지. 요거는 두 문자만 따서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 주, 감, 자 해서 전부 다 플러스예요. 이익, 차익, 그 다음에 초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자본을 뭐 하는 계정? 가산하는 계정. 네, 그래서 자본잉여금 계정인데요. 이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은 자본을 가산하는 계정이 아니라 평가한 우리가 미실현 손익이 분류되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계정이니까 답은 4번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의 다음 자료 중 빈칸 A에 들어갈 금액이 옳은 것은 했어요. 자, 요 문제 기말 상품 재고액 물어본 거니까 요 문제를 풀려면 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까지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까지 나와 있으니까 영업이익까지 서식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많이 해봤던 매출원가 공식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입시키시면 돼. 지금 물어본 게 이거잖아요. 기말 상품 재고액을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씩 대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말 상품 재고액 그랬으니까 기말 상품 재고액은 30 쓰시고 그 다음에 매입액 네, 뭐 차감 항목 없으니까 조정 항목 없으니까 그냥 매입액이 순매입액이네요. 21만원. 그럼 결론은 51만원이 답이네. 합계는. 그쵸? 그럼 대변도 51만원이 돼야 되는 거 맞죠? 네, 51만원. 그럼 이제 우리가 매출원가를 찾아와야 기말 재고를 구할 수 있어요. 매출원가는 당연히 우리가 손익계산서 서식을 가면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매출액을 줬어요. 매출액이 50만원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매출원가는 안 줬고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도 안 줬고요. 판관비가 얼마예요? 15만원.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20만원. 이렇게 20만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매출 총이익은 안 줬지만 판관비랑 영업이익을 아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하시면 매출 총이익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35만원이 되겠죠. 매출 총이익은 둘이 더하면 35만원. 이렇게. 그러면 50만원에서 35만원을 빼시면 매출원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매출원가는 얼마가 돼요? 15만원. 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다 구해줬죠. 그럼 매출원가가 15만원이니까 이 15만원을 여기로 데려간다. 이렇게. 그러면 51만원에서 15만원을 빼야 되니까 얼마가 돼야 돼요? 네, 답은 이렇게 36만원이 돼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손익계산서 서식과 매출원가 구하는 공식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8번에 우리가 다음 재를 이용하여 25년 12월 31일에 인식할 처분 손익을 계산하래요. 처분 손익. 자, 그럼 보세요. 10월 31일 하고 그 다음에 11월 20일 하고 여기 보면 100주 취득해서 4,000원, 6,000원. 그 다음에 25일 날 12월 31일에 150주를 5,500원에 처분했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잘 보시면 이 10월 31일하고 11월
20일 걸 둘이 가지고 있는 게 200주고요. 이게 4,000원, 6,000원이니까 먼저 단가를 여기를 먼저 구해야죠. 그쵸? 단가를 구해서 우리가 5,500원에 팔았다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보시면 이렇게 10월 31일하고 11월 20일 날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먼저 100주를 4,000원에 샀으니까 40만원. 그 다음에 100주를 6,000원에 샀으니까 60만원. 그럼 합치면 기업에 200주가 있어요. 그리고 총 금액이 100만원이에요. 그럼 나누기 하면 한 주의 단가가 얼마가 됐다는 소리예요. 5,000원짜리다. 그쵸?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5,000원짜리를 몇 주 팔았어요? 150주. 맞나요? 그리고 5,500원에 팔았죠. 답한 거 아니에요. 50주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5,500원하고 5,000원하고 요 차이가 얼마예요? 500원이죠. 500원의 차이에다가 곱하기 얼마를 하면 돼요? 150주 팔았으니까 요거에 우리 회사가 500원만큼 150주로 팔았으니까 이익이 난 거죠. 5,500원에 팔았으니까 그럼 답은 75,000원이 돼야지. 그쵸?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또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9번 가봅니다. 9번. 자, 9번에 다음 원가 분류 중 원가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로만 짝지어진 것은 했습니다. 자, 원가 분류하면 우리가 제조 활동에 관련된 분류, 추적 가능성, 원가 행태, 의사결정, 자산성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물론 더 많은데 일단은 잘 나오는 거 위주로. 그 시험에는 여기 세 개가 제일 많이 나와요. 이렇게가. 그리고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 이게 제일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는 직접비와 간접비. 여기서 비라고 해도 되고 원가라고 해도 돼요. 원가에 한 글자로 줄이면 비예요. 그다음 원가 행태에 따라서는 변동원가, 고정원가, 준변동, 준고정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은 관련원가, 비관련원가. 자산성은 제품원가, 그 다음에 기간원가. 그렇죠. 이게 제조원가고 우리가 여기가 판관비 되겠죠. 자, 이렇게 원가를 분류한다 배웠는데 여기서 문제가 나온 건 이번에는 요거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가 나왔으니까 직접비와 뭐예요? 간접비로 나눈다. 이렇게. 그쵸? 그래서 답하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번. 다음은 평균법에 의한 직접 재료 원가 및 가공 원가의 완성품 환산량. 이거는 뭐 너무나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 현재 물량의 흐름이 잘 파악이 돼 있어요. 그쵸?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물량의 흐름 파악. 자, 물량의 흐름 파악이 기초가 3,000개, 그 다음에 기말이 13,000개. 그럼 여기 기초가 3,000개, 기초가 3,000개, 기말이 13,000개, 13,000개. 그리고 기말이 50%예요. 완성도는 50%. 이렇게. 그 다음에 착수가 3만 개, 2만 개네요. 착수가 3만 개고요. 3만 개. 그 다음에 완성품이 2만 개. 이렇게. 근데 다행히 물량의 흐름을 잘 파악해줘서 사실은 이거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고 위에 공식으로도 해보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물어본 게 첫 번째가 물량의 흐름을 쫙 파악을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투입했다예요. 공정 초기에. 그러면 영 상태에서 다 재료를 넣었다 이런 소리네요. 당연히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균등하게 발생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재료의 투입 시점이 언제냐 했어요. 0 시점이니까 결론은 재료는 다 넣었다는 소리예요. 그쵸? 2만. 그리고 기말의 재료도 다 넣었으니까 0 시점이니까 13,000 이렇게 하셔야 되고 가공비는 다 재료비는 재료를 투입하는 시점인 거고 그 다음에 가공비는 우리가 완성도를 말하는 건 다 만들었다 이 소리네요. 2만 개. 그리고 2만 개. 그 다음에 13,000개 중에 절반이 만들어진 거니까 5,000개에다가 1,500개니까 6,500개 이렇게 돼야 되네요. 그쵸? 6,500개 이렇게 맞나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완성품 환산량은 이렇게 하시면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33,000, 26,500개. 그러면 답은 이렇게 33,000, 26,500개 이거예요. 근데 두 번째 방법을 우리가 공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물량의 흐름이 잘 파악되어 있으면 이 공식이 더 쉬울 수 있으니까 자, 우리가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는 공식은 완성품 수량에다가 기말 완성도 수량을 더하세요. 여기까지가 평균법. 그 다음에 빼기 기초 완성도 수량하면 선입선출법. 근데 우리는 지금 평균법을 물어본 거니까 얘는 필요 없죠.
그러면 완성품 수량, 재료비는 투입 여부니까 지금 문제는 초에 전량 투입됐다니까 다 투입된 거잖아요. 그러면 완성품이 지금 몇 개예요? 완성품이 2만 개. 그럼 2만 개. 그 다음에 기말 완성도는 몇 개냐 보자. 기말은 완성도 수량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말에 여기 보시면 13,000개가 아니라 완성도는 50%니까 이게 얼마란 소리예요? 재료비니까. 재료비는 다 투입하는 시점이니까 다 넣은 거죠. 초기에 넣은 거니까. 그래서 재료는 13,000개. 재료는 투입 시점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요게 33,000개고 가공비는 가공비는 여기 보시면 얼마큼 만들어졌어 했는데 먼저 완성품은 2만 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2만 개 그대로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가공비는 13,000개를 다 쓰면 안 되고 완성도로 써줘야 되니까 여기가 6,500개가 되죠. 6,500개 이렇게 공식으로 그냥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물량의 흐름이 잘 파악되어 있으면 이게 더 쉽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이 답은 몇 개다? 네, 2번 33,000개 26,500개. 자, 재료의 투입 시점은 전량 초기. 그럼 100%다 넣었다는 소리고요. 요거는 공정전반의 균등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그 다음 문제 이제 또 가볼게요. 11번. 보조 부분의 원가 배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기업에 보조 부분이 존재하고 있을 때 보조 부분의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보조 부분이 우리 기업의 제조가 식당이랑 여기 새우깡이랑 감자깡이 있어요. 이게 제조 부분이고요. 여기를 제조해 주는 걸 보조해 주는 식당과 수선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원가가 100만 원, 여기에 원가가 50만 원이 발생을 한 거예요. 이때 이 100만 원의 원가를 이쪽으로 넘기고 이쪽으로 넘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이 보조 부분의 원가를 배분할 순서가 이렇게 원가를 나눠줘야 되는데 이 원가를 나누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의 차이냐면 이렇게 식당과 수선에 우리 서로 식당과 수선에 얘네 둘이의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의 고려 여부에 따라서 예를 들면 식당하고 수선은 우리 둘이 서로 용역 수수 관계를 고려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게 무슨 방법이냐? 직접 배우법이에요. 우리 둘이는 서로 고려하지 말고 이 100만 원과 50만 원을 이렇게 제조로만 넘기자는 소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무슨 방법이냐? 아니야. 우리 둘이도 식당도 수선해주고 수선도 어디 식당으로 주고 완벽하게 고려해야지 라고 하는 게 상호배운법이에요. 상호배운법.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둘 중에 하나만 고려하자. 식당에서 수선을 줬으면 수선은 식당을 주지 말고 그냥 제조로 넘기자 라고 하는 게 무슨 방법? 단계배우법이요. 이렇게 해서 보조부문의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고려를 얼마큼 했냐에 따라서 고려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배분 방법이 달라진다. 직접 배부, 단계 배부, 상호 배부가 있어요. 직접 배부를 하면 서로 무시하고 하는 거니까 이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고요. 대신 원가는 좀 부정확한 거죠. 뭐에 비해서? 얘네 둘에 비해서는 원가가 좀 부족한 거다. 그쵸? 그 다음 순서, 배부 순서는 완벽 둘 다 고려하지 않으니까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그 다음에 단계 배부법은요.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고려하는 거죠. 일부만 고려하는 거니까 중간 정도의 정확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산의 간편성은 중간. 그리고 배부 순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굴 먼저 배부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원가의 배분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먼저 배부하는 애한테는 보조 부분도 고려해야 되고 나중에 배부하는 애한테는 보조 부분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호 배분법은 우리가 둘 다 완벽하게 고려하는 거니까 이 방법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고 계산의 방법도 어렵죠. 그리고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둘 다 완벽하게 고려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요것도 하나 볼게요. 그리고 이 방법, 어떤 방법으로 보조 부분의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부한다 하더라도 이 보조 부분의 원가는 반드시 식당에는 원가가 0, 수선에도 원가는 0 이렇게 해서 반드시 0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각 부분의 원가, 이 새우깡이나 감자깡에 이 얼마가 배부될지는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전체 총액에는 절대 원가가 차이가 나면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로 가보면 자 문제 물어볼게요. 1번에 단계 배부법을 사용하는 경우 각 제조 부분에 배분되는 금액은 배분 순서와 상관이 없이 동일하다. 아니죠.
순서를 어떤 방법으로 선택하냐에 따라서 새우깡이나 감자깡의 배분될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호배분법은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를 완벽하게 고려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배분의 정확성은 상호배분법이 단계배분법보다 높다. 맞죠? 우리가 정확성 따지면 상호배분법이 가장 정확. 그 다음에 우리가 단계배분, 그 다음에 직접배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직접배분법은 보조 부분 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다. 맞았죠? 그래서 답은 1번만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제조원가 명세서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있습니다. 이거는 엄청 여러 번 나온 거죠. 자, 이렇게 원재료 제공품까지는 제조원가 명세서, 제품은 우리가 손익계산서의 일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가 명세서에는 절대 이렇게 원재료랑 제공품만 나오는 거지 이렇게 제품은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기초 제품이라든가 기말 제품이라든가 매출원가는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답은 뭐가 돼야 돼요? 네, 기말 제품 재고액인 이거. 이거는 손익계산서에 가야 된다. 맞췄죠?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13번. 세법에 제하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했습니다. 제하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했는데 여기는 공급이 아닌 걸 찾는 게 더 빨라요. 자, 우리가 제하의 공급이 아닌 게 첫 번째가 담보 제공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가 사업의 포괄 양도를 하면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 조세의 물납, 그 다음에 무슨 법상, 예, 경매, 공매 이런 게 나오면 제하의 공급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사업자가 생산한 제품을 고객에게 증여한 거. 이게 우리가 배운 간주 공급이죠. 간주 공급 중에 사업상 증여는 우리가 공급으로 봐서 과세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우리나라 부가세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이것도 우리가 암기해야 된다 했었어요. 부가세 특징. 자,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 부가가치세는 국세에 해당합니다. 지방세가 아니고요. 간접세입니다.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랑 담세자가 서로 다르다 하는 간접세, 직접세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일반 소비세입니다. 개별 소비세 아니고요. 부가가치세는 물세예요. 예, 물건에 세금을 붙인다고 해서 물세. 예, 세부담 능력을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세가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전 단계에 일어났던 세액을 빼주는 거지 절대 거래를 빼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전 단계 거래공제법이 아닌 세액공제법이다. 그리고 소비지국 과세원칙입니다. 생산지국 과세원칙이 아니고요. 단일 비례세율법 10% 0%. 그래서 누진세율 아니다. 그 다음에 가표가 금액이 되는 종가세에 해당하는 겁니다. 부가가치세는.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부가세의 특징에서 2번이 나왔네요. 전 단계 뭐예요? 세액을 돌려주는 거잖아. 거래공제법이 아닌 세액공제법이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가보겠습니다. 자, 15번은 부가가치세 공급 시기, 이것도 엄청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그럼 공급 시기도 우리가 이걸 다 외우자라고 했어요. 이걸 외워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자, 공급 시기 제하의 이동이 필요하면 인도되는 때. 자, 그 다음에 제하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용 가능한 때로 하자. 그 다음에 둘 다 안 된다면 공급을 확정하는 때다. 그래서 아무리 몰라도 이건 아셔야 된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자, 그 다음에 상품권은 시험에 잘 나오죠. 얘도 상품권을 회수하는 날 또는 제하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고요. 장기 할부, 완성도 기준, 중간 지급 또는 하나 더 있어요. 계속적 공급. 이럴 때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간주 공급 중에서 자가 공급이나 개인적 공급은 사용했을 때 또는 소비했을 때, 그쵸? 그 다음에 사업상 증여는 너희가 증여했을 때, 이렇게 폐업 시 잔존 제한은 폐업하는 때, 그 시험 문제에 폐업하기 전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고요. 무인 판매기 하면 현금을 인취하는 날이죠. 예, 무인 판매기에서 돈을 빼는 날 사장님이. 수출하는 제한은 선적일. 내국 신용장 제하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하는 제하에는 예, 가공한 때 이러시면 안 돼요. 가공한 제하가 뭐한 때? 결국은 얘도 인도하는 때. 이렇게 위탁매매도 잘 나옵니다. 위탁매매는 수탁자가 제하를 공급하는 때. 그래서 다른 말은 수탁자 인도 기준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조건부 판매, 기한부 판매는 기한이 완료되었을 때다. 해서 이걸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자, 무인 판매기 나왔습니다. 지하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시점. 맞았네요. 2번, 위탁 판매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실제로 위탁받은 지하를 판매했을 때. 그렇죠. 수탁자 인도 기준. 맞았고. 3번,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한다 라고 하면 선적일. 맞았고요. 폐업 시 잔존 제한가 나왔어요. 언제라고 했어요? 폐업 시 잔존 제한은 폐업일이다 라고 했어요. 폐업 시 잔존 제한은 폐업일이라고 했는데 폐업일이 속하는 부가세 신고일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어요. 폐업일이에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이론 문제를 다 풀이해봤고요.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